예, 안녕하세요. 이번 주 차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연구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보겠습니다. 음, 많은 연구들이 있죠. 하지만 주로 우리 보건 계열, 의학 계열에서 하는 연구들에 대한 내용들을 좀 봅니다. 이게 이론적인 거라서 재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또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재미가 없더라도 그냥 틀어놓고 들으시고, 중요한 건 기말고사에 나온다는 거 잘 좀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본인이 하고자 하는 연구가 어떤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는지 뭐 그런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있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오늘은 이 연구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연구 표절까지를 한번 보고요. 예, 그런 내용들 위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 제가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먼저 나와버렸네요. 하버드입니다. 하버드.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하버드고, 예, 이분이 존 하버드라는 분이에요. 선교사입니다. 유럽에서 건너간 선교사가 이제 하버드의 설립자로서 청교도 들이죠. 이 청교도의 의식을 가지고 만든 그런 대학교인데, 자, 이 유명한 학교, 이 하버드 학교의 표가 있죠. 바로 베리타스, 진리 탐구라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금방 얘기했듯이 이제 설립자가 청교도라서 이런 진리 탐구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The trust will set you free. 이게 성경 구절인데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성경 구절이에요. 즉, 이 하버드 대학교의 교훈, 교육 목표가 바로 이 진리 탐구고, 이러한 진리는 어디서 나오느냐? 사상은 당연히 이제 성경학적인 그런 사상이 밑바탕이 되는데, 진리 탐구를 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교육에서 이런 진리 탐구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 하버드의 모든 교육과정 등은 어떻게 하면 진리를 찾아낼까, 탐구할까 이런 것들에 이제 포커싱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진리 탐구라는 게 금방 얘기했듯이 어려운 게 아니죠. 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어떤 그런 방법을 따라서 진리를 탐구하고 거기서 얻은 해답들을 나열하고 발표하고 막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이제 우리가 진리 탐구, 그걸 쉽게 얘기해서는 연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연구란 뭐냐? 진리 탐구를 어떻게 하는 거냐? 연구란 뭐냐? 자, 연구는 영문으로는 리서치입니다. 리서치. 리서치는 뭐예요? 찾아보면 뜻은 찾다 이런 뜻이에요. 찾다, 찾아간다. 그리고 이걸 한자어로 표현을 하면 이게 관련자 그리고 연구할 구, 갈고 연구한다 이런 뜻인데 이 한문을 풀어서 쓰면 어떤 일이나 사물에 대하여 깊이 있게 조사하고 생각하여 진리를 따져보는 일,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리서치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쓴다고 했죠. 그래서 이 리서치의 이런 체계적인 방법을 크게 카테고리로 보면 한
가지의 이러한 그 진행을 갖고 있는데, 자, 첫 번째가 identify research area. 궁금하다는 거죠. 궁금하다. thinking. 자, 여기 보면 thinking이 있어요. critical thinking. 이렇게 창조적인 어떤 생각, 아이디어라는 거. 내가 하고 있는 분야에서 이게 왜 이럴까? 라는 의구심. 자, 이런 것들이 어떤 주제를 만들게 되고, 그리고 그 주제에 대해서 이제, 그럼 한번 해보자. 디자인을 합니다. 이 디자인은 problem solving,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러한 디자인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carry out research, 결과물을 도출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에 대해서 분석, analysis를 하고, 이렇게 된 자료들을 publish, 발표 또는 공포하는 순서로 되어 있더라. 그래서 이게 바로 리서치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모든 연구는 이러한 체계를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되고, 여기에 보면 디자인이나 결과값을 만들어낼 때 또는 분석할 때 과학적인, 누구나 이 사이클에 들어가면 똑같은 결과값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과학적인 방법들이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게 바로 연구, 진리 탐구의 방법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리서치라는 걸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금방 얘기했듯이 리서치는 무엇인가 찾아가다 뜻이고, 중세 프랑스어의 리처치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찾아가는 사람, 찾는 사람. 그래서 유래가 됐고요. 위키페디아에서 이렇게 정의가 나와 있는데, 요걸 좀 간략히 요약을 하면, 자, 리서치는 지식을 탐구하는 인간의 활동이고, 과학적인 정보와 이론을 제공할 수 있고, 이러한 인간의 활동, 즉 지식을 탐구하는 활동에는 관찰하고, 관찰된 것들을 가설을 설정해서 이런 가설을 수립하는, 가설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으로 수집, 결론 등을 과학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그런 것이 바로 리서치에 대한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과학적인 방법을 활용하는 거, 저게 핵심 포인트가 되겠어요. 자, 우리 나라의 사전들도 보면 이건 지금 네이버인데요. 한글 사전, 한문 사전 등에서도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리서치에 해당되는 핵심 용어들을 보면, 사물을 깊이 생각한다, 자세히 조사한다, 진리를 따져본다, 지식을 탐색한다, 이런 게 이제 리서치와 관련된 핵심 용어들인데, 여기서도 중요하게 또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바로 이런 단어예요. 체계적인 조사, 과학적인 조사. 그래서 우리가 이 리서치라고 하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써서 본인이 관심 있게 생각하는 분야를 가설을 세워서 이것들을 해결해가는 그런 과정으로 보면 되고요. 즉 탐구하는 과정, 찾아가는 과정, 그게 바로 연구, 리서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서치의 정의 잘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리서치를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것들을 밝혀낼 수 있을까? 볼까요? 이제 리서치의 종류들이겠죠. 자, 우리 특히 이제 보건, 의료 쪽 분야는 우리가 클리니컬 리서치, 임상 연구라는 말을 씁니다. 즉, 보건과학의 한 분야, 그리고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약물, 의료기기, 진단장비, 치료 방법 등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알아내기 위한
모든 시험이나 연구를 통틀어서 우리는 임상 연구, 클리니컬 리서치라고 합니다. 자, 이 클리니컬 리서치는 크게 환자 중심의 연구가 있고, 역학이 있고, 그리고 성과 연구, 그리고 의료 서비스 연구로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환자 중심의 연구, 즉 페이션트를 위한 연구죠. 따라서 당연히 대상은 인간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질병, 그리고 이에 대한 치료조 중재, 이를 위해서 임상시험, 그리고 이를 통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이러한 이점들을 갖고 있는 게 바로 환자 중심 연구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우리 임상 연구가 바로 환자 중심 연구가 되는 거죠. 궁극적으로 동물 실험도 궁극적으로는 환자 중심, 환자를 위한 그런 연구의 기초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역학이네요. 자, 이 코로나19 그리고 그 이전에 메르스 이런 사태 때부터 우리가 역학 많이 들어봤다, 그죠? 인간 집단 내에서 일어나는 유행병의 원인을 규명하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임상 연구의 아주 기본이면서 중요한 연구 분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질병이 어떻게 해서 생기고, 그리고 이러한 질병들이 어떻게 해서 퍼져나가고 등을 연구하는 분야가 바로 역학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성과 연구 또는 의료 서비스 연구. 좀 생소한데요. 밑에 정의를 보시면 간단해요. 공중보건 분야의 하나로 환자와 인간 집단을 위한 건강 및 웰빙과 관련된 헬스케어 시스템 구조와 과정의 성과에 대한 연구. 자, 이제 이게 최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헬스케어, 웰빙, 건강, 자, 이러한 용어들이 나오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이제 핵심이 되는 건데, 즉 임상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바로 인간 집단을 위한 건강 웰빙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헬스케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서 성과를 내는 일련의 과정들을 연구하는 분야가 바로 성과 연구 또는 의료 서비스 연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예, 그 외에 임상 연구의 특징을 보면 임상 연구는 실증적이어야 되고 비판적이어야 되고 결과가 관찰 가능해야 되고 문서화되어 있어야 되고 타당성이 평가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임상 연구의 특징들입니다. 실증 가능해야 되죠. 그죠? 그리고 크리티컬. 저게 왜 저럴까? 왜 저런 결과가 나타났을까? 항상 좀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왜? 후속 과제, 그 다음 과제를 하기 위해서는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진보된 그러한 연구 과정과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항상 좀 비판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그 연구를 볼 필요가 있다. 예, 이게 임상 연구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임상 연구, 그 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연구라는 건 체계적이고 과학적이어야 된다. 그 말을 쉽게 풀이하면 바로 근거 중심의 연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따라서 그러한 리서치,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근거 중심의 치료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근거 중심 의학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리서치를 통해서 나오는 그런 치료 기술들, 신약 이런 것들이 다 근거 중심의 의학들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이고 질 높은 임상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얻어진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치료적 또는 의학적 판단을 검토하는 것이 바로 근거 중심의 의학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거 중심의 의학 또는 치료는 당연히 과학
과학적 연구가 근거가 돼야 되고, 그리고 환자의 요구가 있어야 됩니다. 환자가 전혀 없는 것 또는 환자의 요구도가 전혀 없는 걸 우리가 이렇게 과학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환자의 요구도가 있는 것, 그리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것. 자, 이렇게 해서 근거 중심의 치료는 세 꼭지가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고요. 자, 이러한 근거 중심의 수준을 보면 어떤 게 가장 근거 중심 치료의 수준이 가장 높으냐. 그래서 의학 연구 유형에 따른 근거의 수준을 봤을 때 이 위에 꼭지 부분이 가장 높겠죠, 당연히. 그래서 밑에 보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보니까 기본적인 배경 정보, 전문가의 의견, 그러니까 환자의 문진 구두를 통한 정보들 또는 전문가의 개인적인 의견, 자, 이런 자료들은 가장 낮은 수준의 근거 수준으로 볼 수 있고, 여과되지 않은 정보, 그러니까 확인되지 않은 정보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밑에서 두 번째가 됩니다. 사례 보고, 이 케이스입니다. 한 사례를 보고 연구한 것들. 일반화되기 힘들죠. 그 다음이 코호트 연구. 자, 코호트는 집단 연구라고 보면 되는데, 자, 이것도 역시 그냥 연구에 그치는 거죠. 집단적으로 어떤 행위들, 집단적으로 나타나는 사실, 자, 이런 것도 그렇게 높은 근거 수준을 갖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이 무작위 대조군 연구. 자, 보편적으로 요 연구를 대부분 합니다. 그죠? 코호트 연구와 무작위로 이 실험자들을 선별해서 무작위로 선별하는 거예요. 선정해서 연구하는 거. 대부분 이제 이런 연구들이 진행이 되는데, 요게 근거 수준으로 본다면 중간 정도에 해당되는 근거다. 수준 높은 근거가 아니다. 그리고 여과되지 않은 정보다. 이 여과란 말은 좀 넓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이 여과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는 거른다 이런 뜻이겠죠. 그죠?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 많은 연구를 통해서 걸러져서 나오는 정보, 결과값,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많은 정보들이 시간을 거쳐서 시간을 걸러진다는 것은 많은 연구자들이 그러한 방법들을 해봤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분야와도 비교를 하고 이렇게 해서 나온 그런 결과값들, 이제 이게 바로 여과된 정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일반적인 연구는 여과된 정보라고는 할 수 없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연구를 통해서 나온 결과값들을 분야별로 또는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분석이 들어가야 돼요. 이런 연구 결과값이 왜 나왔느냐, 어떤 의의가 있느냐, 어떤 유용성이 있느냐들을 분석할 때 비로소 여과된 정보로서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분석해요. 비평적 분석도 들어가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근거는 이렇게 비평된 자료들을 한테 모아서 보는 거예요. 자, A라는 그러한 연구 집단들은 이러한 결과값을 이렇게 분석했고, B라는 집단은 이렇게 분석했고, C라는 이렇게. 그래서 수많은 그런 연구 집단들이 한 주제를 가지고 분석한 결과값을 모아놓은 거. 그게 바로 현재로서는 가장 높은 근거 수준의 그 근거 중심 의학의 자료들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리뷰 페이퍼라는 거 많이 들어봤다, 그죠? 리뷰. 이 바로 이 체계적 문헌고찰을 얘기하고요. 여러분이 아마 이제 주제를 선정할 때 대부분 이 리뷰 페이퍼를 먼저 봅니다. 그래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누가 어떤 비판을 했냐, 그러니까 이 의견을 제시했느냐,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한 페이퍼가 바로 리뷰 페이퍼가 되겠습니다. 예, 요게 근거 중심 의학
되겠고요. 잘 기억을 좀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근거 중심에 의하게 만들어지기 위한 연구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즉, 연구의 종류, 형태, 이런 것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구의 형태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고, 또는 뭐 여러 가지 분류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양이냐, 질이냐, 즉, 양적 연구, quantitative research, 또는 qualitative research, 질적 연구. 자, 이렇게 두 가지로도 분류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양적 연구에는 뭐 이렇게 자료를 수집할 수 있어요. 경험적 자료를 수집하고 경량화하여 사회 문화 형상을 통계적으로 분석한 자료들을 우리가 양적 연구를 통해서 획득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이 양적 연구에는 실험이나 조사의 정확성과 적합성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자, 우리가 수치로 이제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큼 정확한 수치가 나오느냐, 그리고 나온 수치가 정합하냐, 올바르냐. 네? 자, 그래서 이 양적 연구는 금방 우리가 얘기했던 실험이나 논문에서 과학적 방법을 활용한 연구에서 이 과학적 방법을 활용해서 우리가 조사를 해야지만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양적 연구가 되겠습니다. 금방 얘기했듯이 많은 수치화된 그런 결과값들이 나오기 때문에 과학적인 방법을 꼭 써야 된다. 자, 반면에 질적 연구는 연구자의 직관적인 통찰, 요걸 통해서 결과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하려는 연구가 되겠어요. 뭐 사회 현상들,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정치인들, 뭐 요즘 이슈화가 되고 있는 서울시장 선거 이런 것들을 설문조사해서 그 결과값들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해석을 해요. 자기 어떤 경험을 통해서.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질적 연구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연구의 형태는 우리가 기술 연구, 상관 연구, 그리고 조사 연구, 실험 연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이것도 우리가 연구의 형태로 분류를 한 거예요. 금방 요전에 봤던 건 질적이냐 양적이냐를 본 거고요. 그리고 또 역시 연구의 형태 중에 기술, 상관, 실험, 뭐 조사 연구 이런 분류를 한 것들입니다. 자, 먼저 기술 연구, descriptive research는 우리가 주로 하는 연구 중에 한 개예요. 그래서 뭐 사람, 시간, 장소 등의 변수를 두고 이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연구가 되겠고, 주로 이 기술 연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위에 있는 이런 요소들 간의 상관관계를 정의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추후에 양적 연구의 근거가 될 가설들을 설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술 연구는 실험 연구를 할 때 사전 연구로 좀 해볼 만한 그런 연구 방법들이고요. 금방 얘기했듯이 흔히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연구의 방법이라고 보면 돼요. 변수를 설정하고 얘네들의 관련성을 연구하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추후의 양적 연구, 즉 코호트 집단 연구의 근거가 될 가설들을 만들 수 있는 연구가 바로 기술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의 연구 형태, 상관 연구가 되겠습니다. 특정 변수와 변수 사이의 상관성을 분석하는 연구. 그래서 이 상관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역시 과학적인 방법을 쓰되 통계적 기법을 통해서 이러한 상관 개수까지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관 개수 A와 B가 얼만큼의 상관이 있는지를 수치화할 수 있다는 거죠. 자, A와 B의 상관성이 마이너스 수치로 나오면
A가 클수록 B는 작아진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고요. 이걸 마이너스로 표시를 하고, 자, 1이 완전한 수치입니다. 그러면 완전한 음의 상관이다. A가 커지면 B도 완전히 작아진다. 자, 이러한 상관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로 표시할 때는 양의 상관이라고 하고요. 즉 A가 커지면 B도 커진다 라는 거고, 역시 1이 완전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0이라는 수치가 나올수록, 즉 0에 가까울수록 상관성이 없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자, 이 상관 연구는 실험 연구, 유사 실험 연구를 위한 가설 근거를 마련할 때 활용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상관성이 있을 때 비로소 이제 우리가 실험 연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겠죠. 세 번째 형태는 조사 연구입니다. observation 또는 우리가 survey라고 하죠. 쉽게 해서 설문조사가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어떤 현상이나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연구 방식이고, 여기에는 당연히 관심사가 기술되어야 되고요. 문제의 영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볼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고,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추세도 역시 이 조사 연구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금방 얘기했던 대표적인 게 조사 연구에는 이제 설문지법이 되겠는데, 자, 이 설문지법의 방법들이 이런 게 있어요. 뭐 우편 설문, 대면 또는 면접 설문, 전화로 할 수 있죠. 그리고 자, 이런 용어들을 쓸 수 있어요. 관찰법이다, 면접법이다, 질문지법이다, 또는 전화나 웹사이트를 이용한다. 뭐 최근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아주 흔하게 지금 사용이 되고 있어요. 이 관찰법은 우리가 이제 그 CCTV 등 같은 것들을 놓고 행동을 관찰한다거나 이런 것들 방법이 되겠어요. 면접은 다 알죠, 그죠? 1대1 면접, 다대 면접. 또는 질문지법은 마주 보지 않고 질문지를 활용해서 현상이나 사실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질문지법 등이 되겠습니다. 자, 특히 이제 이 서베이, 설문지법에서는 문답 형식의 관찰에서 문제의 신뢰도 검증이 중요합니다. 즉, 문항의 신뢰도 검증이 중요해요. 당연히 설문지를 활용해서 연구를 하니까 설문지에 들어가는 각 문항들이 어떻게 나왔으며 얼마나 근거가 있느냐, 그걸 검증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설문지법을 할 때는 1차 검증, 또 전문가들의 그런 의견, 그리고 이제 2차 본 실험 뭐 등을 통해서 일단 설문지에 대한 문항을 검증하는 그런 체계가 꼭 담겨져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네 번째가 실험 연구. 역시 연구 형태의 중에 한 개고, 가장 많이 하는 연구 형태죠. Experimental Research 디자인 되겠습니다. 대부분 여기에 속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연구도 역시 실험 연구의 방법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자, 이 실험 연구는 자,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어떠한 이론을 근거한 가설을 검증할 목적으로, 자, 키포인트 1. 자, 퍼스트 키포인트가 가설입니다. 가설을 세워야 돼요. 가설이라는 건 곧 주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한 그러한 궁금증을, 아이디어를 주제화시켜서 그걸 검증하는 거죠. 자, 검증할 때는 변수를 만들고 이 변수들을 조작 또는 통제를 해서 변수들의 변화를 분석하고 이들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연구로 정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키워드가 한 3개 정도 나왔다, 그죠? 가설, 즉 주제를 검증한다 하기 위해서는 변수를 설정해야 되고, 얘네들을 어떻게 조작, 통제를 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꼭 들어가야지만 우리가 실험 연구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변수. 자, 변수는 수식에 따라 변하는 값을 변수라고 해요. 자, 반대는 당연히 상수가 되겠죠. 자, 이러한 변수는 우리가 세 가지, 크게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독립 변수, 이걸 다른 말로 원인 변수, 처치 변수라고 합니다. 어떤 뜻이냐? 연구 결과에 변화를 유도하는 변수. 그래서 이 독립 변수가 적용이 되었을 때 어떠한 변수가 변화가 돼요. 어떤 이 처치에 대한 그런 변화값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원인을 제공한다 또는 처치를 제공한다, 처치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금방 얘기했듯이 원인 또는 처치 변수라고 합니다. 원인 변수 이런 말을 들으니까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다, 그죠? 종속 변수, 이걸 반응 변수라 하고요. 위에 독립 변수가 적용됐을 때, 처치되었을 때 그에 따라서 반응하는, 즉 다른 결과값을 만들어주는 변수가 바로 종속 변수가 되겠습니다. 처치에 따라 변화가 발생되는 변수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매개 변수, 독립 변수 이외에 종속 변수에 영향을 주는 변수, 이걸 환경 변수라고도 해요. 자, 이 독립 변수에 의해서 종속 변수가 변하는데, 독립 변수 외에 종속 변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변수들, 쉽게 얘기해서 환경이죠, 환경. 그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의 이때까지의 생활 습관, 그 다음에 식생활 패턴. 자, 이런 것들은 독립 변수 외에 종속 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입니다. 이런 것들을 매개 또는 환경 변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금방 얘기했듯이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돼요. 실험 연구에는 조작, 통제, 무작위로 선정이 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러한 변수들의 변화를 분석할 때, 그리고 이들의 인과관계를 밝힐 때 쓰는 과학적인 방법이 바로 통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계는 조작 전, 조작 후 검사를 하고 집단 간의 비교 검사 등등등 과학적인 수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통계를 이용해서 실험 연구를 진행을 한다. 자, 이런 실험 연구에는 우리가 이제 한 4가지가 있는데요. 자, 실험 연구의 종류예요. 실험 연구의 종류. 첫 번째, 원시 실험 설계. 자, 프리 이스페리멘탈입니다. 본 실험을 하기 전에 탐색 조사, 더 쉽게 얘기해서 실험 전 조사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선행 연구, 사전 연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런 방법들이 있네요. 단일 집단 사후 측정. 자, 단일 집단이니까 변수가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그죠? 그냥 단일한 그런 이 변수 집단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어떤 자극을 주고 거기에 대한 자극에 변하는 값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단일 집단이기 때문에 무작위 선정이 아니라 임의로 내가 그런 타겟팅을 정해서 그 집단에게 자극을 주고 변화값을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골다공 환자, 골다공증 환자, A 병원의 몇 세부터 몇 세까지 골다공증 환자에게 처치를 하고, 그 다음 보니까 2차적으로 이러한 사이드 이펙트가 나타났다. 자, 이런 걸 보는 거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병원의 임상 실험 같은 것들을 진행하기 전에 우리가 사전 검사로 이런 디자인을 해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단일 집단 사전 사후 측정이에요. 자, 요거는 위에 1번과 다른 건 바로 요겁니다.
사전 검사를 추가한다. 자, 위에는 그냥 골다공증 환자에게 처치를 해서 이러한 사이드 이펙트가 나온 걸 본 겁니다. 그러면은 이 골다공증 환자가 이전에 요통이 있는지 없는지는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현 상태에서 처치해서 사이드 이펙트가 나타났다. 이걸 보는 겁니다. 아주 과학적이지 않다, 그죠? 뭐 사전에, 아니, 이전에 요통이 있었으면 이 중재, 이 처치는 의미가 없다는 거잖아, 그죠? 따라서 이 두 번째는 요 집단의 사전 사후를 측정해서 변수의 결과를 본다. 요게 위에와 다른 그런 요소가 되겠고요. 자, 또 하나는 고정 집단 비교 설계입니다. 자,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있는데 요것만 보면은 디자인상에서 실험용과 비슷한데 이 집단들을 무작위가 아니라 내가 임의로 정했어요. 자, A 병원에 있는 환자 누구 이분은 뭐 실험 집단, 그리고 병원에 오지 않는 내 친척들 몇 명 통제 집단, 이렇게 해서 정해놓은 고정 집단을 가지고 비교를 한 겁니다. 자, 따라서 요거는 타당도가 아주 적겠다, 그죠? 주로 어디에 쓰느냐? 예, 마케팅 조사 등에서 주로 씁니다. 자, 우리 화장품을 한 개 개발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이게 마케팅에 활용해야 되는데 요즘은 뭐 화장품도 보면 뭐 TV 이렇게 홍보 같은데 이렇게 광고에 보면 뭐 연구를 한 수치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피부에 트러블이 있는 여드름이 있는 대상자 10명, 그리고 뭐 종기나 다른 어떤 피부 트러블이 있는 사람들 뭐 10명, 이런 사람들은 내가 정하는 거죠. 정해놓고 화장품을 바르고 피부 트러블보다 여드름 있는 사람들이 더 좋아졌다. 즉 이 제품은 여드름에 특화된 그런 화장품이다.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정된 집단 간의 비교 따라서 타당도가 좀 저하된다 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제 실험 연구가 바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디자인 순수 실험 설계가 되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실험 설계고 이걸 진 실험 설계라고 해요. 영어로 True Experimental Design이고요. 가장 많이 사용한다. 즉 통제 집단의 사전 사후 측정 실험 설계 디자인이 되겠고 이 통제 집단은 무작위로 선정을 해야 된다. 예, 따라서 이 순수 실험 설계에서는 세 가지 요인이 꼭 갖춰져야 되는데 하나가 통제 집단 설정, 이런 통제 집단들, 그리고 이러한 집단은 무작위로 할당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독립 변수의 조작. 이 조작이란 말은 중재나 개입이나 처치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꼭 들어갔을 때 우리는 실험 설계다. 우리 이제 보통 요거는 말을 안 하죠. 그냥 실험 설계, experimental design이라 하는데 요거까지 붙이는 게 원래는 맞는 얘기입니다. 순수 실험 설계다. 통제 집단 설정에서는 변화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해야 되고, 즉 집단의 변화가 실험에 기인한 것인가를 검증하기 위한 과정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가설을 검증하는 과정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통제 집단, 왜 통제 집단이 필요한가? 가설 검증을 위해서다. 즉 주제를 검증하기 위해서 통제 집단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자, 이러한 통제 집단을 무작위로 할당하는 이유는 뭐냐?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되는데 뭘 위해서? 선입견을 배제해서 타당성을 주기 위해서다. 내가 아는 사람 임의로 그죠? 선정하면 내가 어떤 처치를 할 때 이 사람은 나를 위해서 더 뭘 해줄 거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블라인드 처치를 해야 된다. 눈가림법을 통해서 무작위 설정된 그룹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실험
연구에서 세 번째가 유사 실험 설계, 다른 표현으로 준 실험 설계라고도 해요. 자, 실험 설계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실제 상황을 연구해요. 실제 상황.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사회 현상이나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어린아이의 태도들, 자, 이런 것들 연구할 때 이런 것들 많이 쓰죠. 어떤 카메라 같은 것들을 설치해 놓고 훈련을 막 시켜 놓고 본인의 일상생활이나 예전과 똑같은 환경에 노출시켰을 때 어떤 패턴의 변화가 있는지, 자, 이런 것들을 보는 거고요. 당연히 실제 상황을 연구하기 때문에 일반화가 가장 높다. 일반화를 할 수 있는 실험 설계가 되겠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일반화라는 거는 외적 타당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자, 이런 실험 설계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도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이걸 외적 타당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내적 타당도는 무작위로 설정됐을 때 내적 타당도가 올라갑니다. 아까 무작위 설정, 그죠? 브라인드 처리해서 무작위로 설정했을 때는 내적 타당도가 올라가고, 이렇게 실제 상황에 맞게끔 환경을 꾸몄을 때는 일반화, 즉 외적 타당도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준 실험 설계는 무작위 할당이 어렵죠. 그죠? 내가 훈련시킨 사람을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작위 할당이 어려워요. 따라서 내적 타당도는 낮다. 그리고 엄격한 통제 집단이 없고 조작도 어렵다. 어떤 환경에 노출시켜야 되는데 실제 상황에 그냥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가 통제할 수는 없어요.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조작화가 어려운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사후 실험 설계. 자, 결과가 이미 발생했거나 독립 변수의 조작이 불가능한 경우 그냥 사후 실험, 결과값에 대한 것들을 해석하고 그 존재 결과값만 보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네요. 현장 연구, 필드 스터디, 사례 연구, 설문지법도 사후 실험 설계 중에 한 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사후 실험 설계에서 사례 연구, 유사한 사례를 찾아서 심층 분석하는 거, 금방 얘기했던 설문지법, 표본을 추출해서 사회 심리 등을 연구하는 거, 이것도 사후 실험 설계의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이제 실험 연구에서 실험 설계에 대한 분류들 4가지를 봤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분류, 실험 형태에서 양적, 질적 연구로 분류할 수 있고, 또 연구 형태에서 기술 연구, 상관 연구, 조사 연구, 실험 연구로 분류할 수 있고, 우리가 가장 일반화할 수 있는 가장 많이 쓰는 게 실험 연구인데, 이 실험 연구도 원시 실험 설계, 순수 실험 설계, 앞에서 보시는 것 같이 유사, 그리고 사후 실험 설계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실험 연구의 분류들을 지금 봤습니다. 자, 또 하나 실험 연구의 분류가 있는데요. 바로 시간에 따른 분류입니다. 좀 많이 들어본 단어죠. 크로스 섹션 또는 longitudinal study 뭐 이런 말들인데요. 자, 우리가 크로스 섹션이란 말은 단면적 연구입니다. 현 시점에서 어떤 상황에 대한 원인과 결과를 파악하는 연구를 우리가 크로스 섹셔널 스터디라고 해요. 자, 현 시점에서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는 연구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원인이 되는 것 또는 결과가 된 값들, 자, 이런 것들을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까? 그리고 이런 원인을 주면 어떤 결과값이 나올까? 자,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뭐 가장 흔한 게 이제 담배와 흡연과 폐질환인데,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는 흡연 원인으로 폐암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건 이제 연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자, 지금 폐암 환자들이 예전에 얼만큼 담배를 피웠는지 예전 것들을 조사해 볼 수 있겠죠? 그걸 후양적 연구라고 해요. 지금 폐암에 걸린 사람들의 몇십 년 뒤 거, 후에 거를, 이전 거를 조사하는 거죠. 담배를 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해보고, 대부분의 폐암 환자들이 10년 전부터 담배를 펴왔더라. 그러면 원인, 인과관계가 어느 정도 밝혀질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자, 지금부터 이제 담배를 피는 사람을 추적 조사해서 10년 후 결과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추적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정향적 연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면 연구에는 이렇게 시간을 두고 결과값이 왜 나왔는지 후향적 연구를 통해서 원인을 찾고, 자, 원인을 주어지고 향후 10년 후의 결과를 얻는 전향적 연구를 통해서 원인과 결과, 즉 인과관계를 밝혀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금방 얘기했던 이 단면적 연구, 크로스 섹셔널 스터디는 특히 유병률 연구에 많이 활용돼요. 금방 얘기했듯이 폐암 유병률은 뭐가 원인일까? 이런 거 조사할 때 많이 이용이 됩니다. 예, 한 시점에서의 상황을 조사하는 연구가 되겠고, 그래서 일정한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어떤 질병을 조사하여 질병과 그 인구 집단이 가지고 있는 속성과의 관련성을 찾는 연구, 금방 얘기했던 흡연자와 폐암 간의 관계를 보는 겁니다. 시간적인 전후 관계에 대한 인과관계는 알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또는 이전 이런 시간과의 이 인과관계는 우리가 알 수 없고, 하여튼 원인을 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만 볼 수 있는 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금방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제 이런 인과관계를 보기 위해서는 예전 거 또는 10년 후 거, 자, 이런 것들을 보는 건데, 그래서 이걸 우리가 추적 연구라고 해요. 추적 연구.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 보는 거죠. 다른 말로 이걸 코호트 연구라고도 합니다. 이 코호트란 말은 한 집단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제 군대 용어예요. 예전에 로마 군대에 군인들을 훈련시킬 때, 여러분 그 영화 300인가요? 막 훈련시키잖아. 그래서 한 집단을 가두어 놓고 그 집단에 대해서 훈련시키고 그 훈련에 대한 결과는 뭐예요? 전쟁에서 이기는 거죠. 그래서 그 한 집단에 대한 연구다. 뭐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전향적 코호트 연구. 예측하고 있는 원인을 폭로군과 비폭로군으로 나누어서 일정 기간 후에 나타나는 결과를 연구하는 방법. 그래서 발병률 파악에 쓰일 수 있는 연구 방법이 되겠죠. 예, 뭐 그래서 흡연군, 비흡연군 이 사람들의 10년 후에 폐암 발생률을 조사하면 어느 정도 발병률 파악에 좋은 결과값들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하나가 이제 후양적 코호트 연구인데요. 후양적 연구는 우리가 두 가지 중에서 특히 자, 후양적 연구에서 금방 얘기했듯이 결과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결과를 알고 있고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떤 원인으로 이 결과가 나왔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결과는 알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과거의 기록을 조사해서 원인을 규명하는 방법이 바로 후양적 코호트 연구가 되겠습니다. 뭐 좀 전에 설명했던 부분이니까요. 하고 자, 참고로 우리 의과대학인데 우리 학교에 의과대학뿐만이 아니라
이 후향적 연구는 학위 논문으로는 조금 그래요.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의과대학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요. 뭐 우리 보건과학대, 바이오융합대는 아직 이런 규정은 없지만 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좀 학위 논문으로 보기에는 좀 미비하다, 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후향적 연구는 좀 어렵고요. 그리고 또 전향적 연구도 여러분이 하려면 지금 1학기 때부터 시작해서 한 2년 후에 보면 되는데 그것도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이 시간과 관련된 이 추정 연구들은 학위 논문에서는 조금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제 자, 그래서 오늘 이번 주는 이렇게 하고 우리가 표절과 연구윤리 부분에서는 또 다음 파트에서 이어서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